나 하윤이라고 했잖아. 사방에서 달려든 남자들이 하윤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다. 특수부대에서 수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그녀지만 8명의 힘을 감당할 순 없었다. 형님, 이 여자 꽤 터프하네요. 한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하윤의 재킷 소매를 잡아당겼다. 다른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께로 움직였고 누군가는 그녀의 목덜미에 숨을 내뿜었다. 하윤은 온몸을 비틀며 버텼지만 악취나는 손수건이 입과 코를 막아버렸다. 눈앞이 흐려지기 직전 하윤의 머릿속엔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곧 숨막히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진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부산의 경찰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강도 높은 전술 훈련이 한창이었다. 29살의 최하윤은 단단한 체격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하윤은 훈련용 소총을 들고 장애물을 날렵하게 통과했다. 땀에 젖은 검은 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었고 전술복 위로 드러난 팔은 근육이 뚜렷하게 돋보였다. 타겟 클리어. 하윤이 마지막 표적을 명중하며 소리쳤다. 훈련을 지켜보던 교관이 타이머를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교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훈련이 끝난 후 하윤은 샤워를 마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청바지에 회색 후드티를 입은 그녀는 평범한 20대 여성의 모습이었다. 주차장에서 하윤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5년째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하윤은 어릴 적 입양된 후 따뜻한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25년을 보냈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얼굴에 의문을 품었다. 양부모와 다른 무언가가 그녀 안에 있음을 느꼈다. 결국 하윤은 용기를 내어 양부모에게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양부모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었다. 며칠 후 하윤은 간단한 단서를 손에 쥐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하윤은 입국 수속을 마치고 택시를 탔다. 여의도로 가주세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했다. 미국에서 자란 그녀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다. 양어머니가 한국계였기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조금 배웠다. 30분 후 택시는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 앞에 멈췄다. 온라인에서 찾은 이곳은 사람 찾기 전문 사무소로 알려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린 하윤은 복도 끝에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50대 남성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키가 작고 배가 나온 그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최하윤입니다. 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하윤이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다. 아, 미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여기 앉으세요. 김 대표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며 고급 의자를 가리켰다. 하윤이 자리에 앉자 김 대표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다. 키 170cm의 단단한 체격, 캐주얼한 옷차림의 그녀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뿜었다. 김 대표는 서류를 떠내며 미소를 지었다. 자,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윤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하윤은 확실히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김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물로 주세요. 하윤이 담담히 대답했다. 김 대표가 직원에게 눈짓하자 다시 하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부모님을 찾으러 오신 거죠? 저희는 이런 일의 전문가예요. 김 대표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25년 전 사신과 함께 이민호, 박지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문서였다. 이분들이 제 부모님인 것 같아요. 부산에 살았다고 들었어요. 하윤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김 대표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전이라 시간이 좀 됐네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찾아드릴게요. 김 대표가 단호히 약속했다.
여기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김 대표가 서류와 펜을 내밀며 말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하윤이 계약서를 작성하며 물었다. 일주일 정도면 소식이 있을 겁니다. 비용은 결과 나온 후에 정산하죠. 김 대표가 계약서를 받아들며 말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김 대표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하윤이 떠난 후 김 대표는 전화를 들어 누군가와 통화했다. 형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키 크고 매력적인데 가족도 없어 보입니다. 김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곧 그녀를 다시 부를 테니 준비하세요. 그때 처리합시다. 전화 너머 목소리에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소를 나온 하윤은 서울거리를 걸으며 호텔로 향했다. 일주일 후 부모님을 만난다는 기대와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이틀 뒤 하윤의 전화가 울렸다. 홍대의 한 카페에 앉아있던 하윤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최하윤 씨, 김 대표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상보다 빨리 부모님 소식을 찾았어요. 김 대표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하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정말요? 어디 계신가요? 지금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김 대표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은 카페를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다. 25년 만에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택시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30분 뒤 하윤은 사무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사무실은 어둡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김 대표님?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사무실 안쪽에서 김 대표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의 뒤로 건장한 남자 3명이 따라 나왔다. 모두 검은 재킷을 입고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분들은 누구죠? 하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아, 제 동료들입니다. 김 대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하윤은 위험한 기운을 직감했다. 남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고 김 대표의 태도도 어딘가 달랐다. 부모님 소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윤이 문 쪽으로 살짝 움직이며 날카롭게 물었다. 그게 좀 복잡해서요. 김 대표가 우물쭈물 대답했다. 하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순간 가장 덩치 큰 남자가 갑자기 하윤을 향해 돌진했다. 잡아! 남자가 소리치며 하윤의 팔을 낚아챘다. 하윤은 재빨리 왼쪽으로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하며 오른발을 뒤로 빼 방어 자세를 잡았다.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훈련한 근접 전투 기술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하윤은 숨을 고르며 남자의 복부를 향해 주먹을 빠르게 날렸다. 정확히 명치를 강타한 강렬한 일격이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배를 부여잡고 뒤로 휘청였다. 그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았다. 남은 두 남자가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윤은 허리를 숙여 왼쪽에서 오는 남자의 다리를 오른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는 다리가 벌어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오른쪽에서 다른 남자가 하윤의 목을 잡으려 했다. 하윤은 그의 움직임을 느끼고 몸을 돌리며 왼쪽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다. 주먹이 턱을 강타하자 그가 비틀거렸다. 악! 남자가 얼굴을 감싸며 소리를 질렀다. 김 대표는 상황이 틀어지자 당황하며 책상 밑에 비상 버튼을 연달아 눌렀다. 곧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다. 여러 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 큰 남자 8명이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저 여자를 잡아! 김 대표가 뒤에서 소리쳤다. 하윤은 즉시 자세를 잡았다. 첫 번째 남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옆에서 다른 남자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윤이 팔꿈치로 반격하려는 순간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다른 팔을 낚아챘다. 뒤에서 2명이 하윤이 다리를 붙잡았다. 나 최하윤이라고. 하윤이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너무 많은 손이 그녀를 올감했다. 한 명이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명이 어깨를 눌렀다. 움직일 틈이 없었다. 하윤은 모든 기술을 동원했지만 8명의 힘이 그녀를 완전히 제압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하윤이 소리치는 순간 뒤에서 다가온 남자가 악취나는 수건으로 그녀의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하윤이 숨을 참으려 했지만 자극적인 냄새가 이미 폐로 들어왔다. 안 돼. 하윤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팔다리에 힘이 풀렸다. 몇 초 뒤 하윤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다. 김 대표가 쓰러진 하윤을 내려다보며 씩 웃었다. 잠시 후 차가운 바닥의 감촉에 하윤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입이 바짝 말랐다. 하윤은 눈을 떴다. 급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철제 파이프에 묶여 있었다. 주변은 낡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하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구석에는 찢어진 담요가 놓여 있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쇠창살로 단단히 막혀 있었다.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깼네. 험상궂은 남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사무소에서 봤던 남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뒤로 50대 중반의 여성이 함께 내려왔다. 붉은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한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 저를 여기 가뒀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윤이 일어나 소리쳤다. 잘못? 네가 여기 온 게 잘못이지.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남자가 여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정마담, 잘 감시해. 두목이 올 때까지 얌전히 있게 해. 알겠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자 방에는 하윤과 여자만 남았다. 여자가 쪼그려 앉아 하윤을 쳐다보며 말했다. 새 얼굴이네. 왜 잡혀왔어? 빚이라도 졌어? 하윤은 여자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같은 여성이니 공감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부모님을 찾으러 한국에 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윤이 애원하며 말했다. 부모님을 찾으러 왔다고? 여자가 갑자기 눈을 빛내며 물었다. 네, 저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제발 풀어주세요. 하윤이 간절히 부탁했다. 여자는 흥미로운 듯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멀리서 왔네. 근데 몇십 년 만에 사람 찾는 게 쉬운 줄 알아? 여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이름과 출신지는 알아냈어요. 아빠는 이민호, 엄마는 박지영이에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뭐라고? 박지영?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이민호와 박지영이요. 혹시 아시는 분가요? 하윤이 기대 어린 눈으로 물었다. 여자는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믿을 수 없는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너 언제 태어났니? 여자가 간신히 물었다. 1995년 3월 15일이에요. 하윤이 대답했다. 여자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네 엄마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라고요? 정말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 내가 널 낳은 엄마야.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박지영이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하윤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25살간 그리던 엄마를 이런 끔찍한 곳에서 만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근데 왜 이런 곳에 계세요? 하윤이 당황하며 물었다. 박지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네 아빠 때문이야. 이민호가 도박에 빠져 내 이름으로 엄청난 빚을 졌어. 박지영이 원망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다. 근데 미국에선 어떻게 지냈어? 좋은 가정을 만났니?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하윤이 대답했다. 박지영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럼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겠네? 박지영이 살짝 망설이며 물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이런 삶은 끝내세요. 하윤이 간절히 말했다. 정말? 날 도와줄 수 있어?
박지영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물론이죠. 빨리 여기서 같이 나가요. 하윤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지영은 잠시 고민에 잠겼다. 딸을 풀어줬다 발각되면 조직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딸의 도움으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겼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했다. 그래, 같이 나가자. 박지영이 결심하며 일어섰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내 하윤의 수갑을 풀었다. 조용히 따라와. 이쪽에 출구가 있어. 박지영이 속삭이며 하윤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25년 만에 만난 모녀는 함께 탈출을 시작했다. 박지영은 하윤의 손을 잡고 건물 뒤쪽 비상구로 향했다. 다행히 그곳은 감시가 없었다. 두 사람은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빨리 멀리 가야 해. 박지영이 하윤을 재촉하며 택시 정류장으로 달렸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다. 여긴 안전할 거야. 그놈들이 이런 곳까지 찾아오진 않을 거야. 박지영이 안도하며 말했다. 카페 구석에 앉은 두 사람은 드디어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윤은 25년간 궁금했던 질문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아까 하던 얘기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왜 그런 곳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민호,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엄청난 빚을 만들었어. 사채업자들이 날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지. 하지만 나한테 돈이 있을 리 없었어. 박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국 그놈들 밑에서 일하게 됐어. 그놈들 밑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이 데려온 여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박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녀의 고개는 깊이 숙여졌다. 엄마, 하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이 막혔다. 엄마가 그런 일에 얽혔다는 사실, 아직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하윤의 마음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아빠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나도 몰라. 아마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고 있겠지. 박지영이 씁쓸하게 말했다. 정말요? 사진에선 그렇게 따뜻한 분처럼 보였는데. 하윤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따뜻? 그 인간이? 다른 여자들한테나 그랬겠지. 내가 갓 태어난 널 입양 보내야 했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까? 너 생각해 본 적 있어? 박지영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냐? 박지영이 감정을 터뜨렸다. 하윤은 당황했다. 엄마의 격한 반응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갓 태어났다고요? 저는 4살 때 입양됐는데요. 박지영은 뭔가 잘못 말했다는 걸 깨닫고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 맞다. 4살이었지.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 기억이 좀 흐릿해졌나 봐. 하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더 묻고 싶었다. 하지만 박지영이 먼저 말을 끊었다. 근데 하윤아, 미국에선 어떻게 지냈어? 공부는 잘했니? 하윤은 잠시 멈칫한 뒤 담담히 답했다. 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셔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대학도 졸업했고 지금은 특수부대에서 복무 중이에요. 하윤이 차분히 말했다. 특수부대? 와, 대단하다. 돈도 제법 모았겠네. 박지영의 눈이 반짝였다. 네, 꽤 모았어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도 넉넉하세요. 하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박지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미래의 풍족한 삶이 눈앞에 그려졌다. 엄마, 이제 그 일 그만두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하윤이 박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이니? 박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요. 저랑 미국에 가서 같이 살아요. 일 안 하셔도 돼요. 하윤이 순진하게 말했다. 박지영은 속으로 웃었다. 그리고 그 조직은 경찰에 신고해서 완전히 끝장내야 해요.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확실히 끝내버리자. 하윤은 감정이 복받쳐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하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박지영도 하윤을 안아줬지만 그녀의 마음은 딸에 대한 기쁨보다 미국에서의 호화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영의 제보로 경찰이 조직의 아지트를 급습했다. 김태호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창고에 갇혀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구출되었다. 서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하윤과 박지영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특수부대원이 친모를 찾다가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네, 맞아요. 저는 25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고 부모님을 찾으러 한국에 왔어요. 그러다 이런 일을 당했죠. 하윤이 침착하게 답했다. 기적적으로 어머니와 재회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박지영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도 그 조직에 억지로 끌려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25년 만에 딸을 그런 끔찍한 곳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셨나요? 기자가 박지영에게 물었다. 박지영은 잠시 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남편이 도박과 술에 빠져 제 이름으로 큰 빚을 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어요.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기자가 다시 물었다. 아마 술과 도박에 찌들어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박지영이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저녁 이 사건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박지영은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부산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서 한 남자가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 하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손에 든 소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바로 이민호였다. 허름한 방에서 50대 후반의 윤동호가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낡은 TV 앞에 앉아 있었다. 뉴스에 하윤과 박지영의 인터뷰가 나오자 윤동호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이 허공에 떠 있었다. 25살 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여성이란 앵커의 말에 윤동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화면 속 하윤을 보자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가족을 버렸어요.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을 보냈죠. 박지영의 인터뷰가 나오자 윤동호는 라면 그릇을 떨어뜨렸다. 이 나쁜 여자가. 윤동호가 TV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민호를 이렇게 모함하다니. 이런 뻔뻔한 여자. 윤동호는 20년간 이민호와 함께 배를 탄 동료였다. 그는 이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박지영이 얼마나 거짓된 여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윤동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다. 뉴스에서는 박지영의 인터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인터뷰가 끝나고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다. 윤동호는 TV를 껐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윤동호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10년 전 배 위에서 찍은 이민호와의 사진이었다. 형,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윤동호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뉴스를 다시 찾아보며 하윤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저 아이가 민호 형 딸이라면 진실을 알려줘야 해. 윤동호는 결심을 굳혔다. 이민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그는 하윤을 찾을 방법을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동호는 하윤을 찾아 서울로 향했다. 롯데호텔 로비에서 뉴스 속 여성을 발견했다. 혹시 최하윤 씨 맞으신가요? 윤동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하윤은 낯선 남자를 보고 경계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하윤이 한국어로 물었다. 제 이름은 윤동호입니다. 당신 아버지 이민호 씨와 20년간 함께 일한 동료예요. 윤동호가 정중히 말했다. 하윤의 표정이 변했다. 아버지의 동료라는 말에 관심이 생겼지만 경계심은 여전했다. 아버지 동료라고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예요? 하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어제 뉴스를 봤어요. 당신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윤동호가 단호히 말했다. 거짓말이라뇨? 하윤이 놀라며 물었다. 이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박지영이. 윤동호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윤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말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였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하윤이 의심하며 물었다. 윤동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10년 전 배 위에서 이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윤동호가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 이민호는 젊었지만 얼굴에 고단한 삶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사진 보세요. 윤동호가 간절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지금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어요. 하윤의 눈이 커졌다. 있어요. 윤동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노숙이요? 하윤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다. 네, 직접 만나보세요. 그러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윤동호가 종이에 서울역 근처 위치를 적어줬다. 이 주소로 가시면 찾을 수 있어요. 키 크고 허리가 좀 굽은 분이에요. 하윤은 쪽지를 받아들고 망설였다. 어머니의 말과 이 사람의 말이 엇갈려 혼란스러웠다.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윤이 물었다. 당신 아버지는 제게 은인입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갚을 때죠. 윤동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은 쪽지를 쥐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서울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여행객과 직장인들로 가득했지만 구석에는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윤은 윤동호의 말을 떠올리며 주변을 살폈다. 키 크고 허리가 굽은 남성, 60대 중반의 모습. 한참을 찾아다니던 하윤은 구석에서 잠든 남자를 발견했다.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윤동호가 보여준 사진과 닮은 점이 있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이 가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저씨, 혹시 이민호 씨인가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남새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린 눈으로 하윤을 바라봤다. 누구세요? 이민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윤은 가슴이 쿵쿵 뛰었다. 25년간 찾던 아버지를 드디어 만난 순간이었다. 저 하윤이에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민호는 정신이 번쩍 든 듯 몸을 일으켰다. 그의 흐릿한 눈에 놀라움이 가득 찼다. 뭐라고요? 이민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빠 딸 하윤이에요. 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하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윤아, 정말 내 딸이니? 이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하윤의 얼굴을 바라봤다. 하윤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들었다. 네, 아빠.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이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감정이 복받쳐 비틀거렸다. 하윤이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다. 정말 내 딸이야? 이민호가 하윤의 어깨를 잡으며 다시 물었다. 네, 아버지, 저예요.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호는 갑자기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윤아. 이민호가 흐느끼며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듯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윤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일으켰다. 아빠, 다른 데 가서 얘기해요. 하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조명 아래 구석자리에 앉았다. 이민호는 하윤을 계속 바라봤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떼지 못했다. 이렇게 컸구나. 이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5년 만에 만난 딸이 눈앞에 있다니.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윤이 간절히 물었다. 이민호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나는 너를 버린 최악의 아버지야. 너를 만날 자족도 없어. 이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랑 윤동호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윤의 말을 끊고 이민호가 물었다. 너희 엄마 박지영을 만났다고? 네, 며칠 전에요. 아빠가 도박과 술에 하윤이 말하자 이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어? 이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한 모금을 삼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로 다 못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침묵이 너무 길어지자 하윤이 답답함을 느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제야 이민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하윤아, 사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은 29년 전으로 돌아갔다. 부산의 작은 어촌마을, 젊은 이민호가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임신한 박지영의 배를 만지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금방 올게. 우리 하윤이 조금만 기다려. 이민호가 배에 대고 부드럽게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 박지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원양어선이 태평양 먼 바다로 떠났다. 이민호는 배 위에서 점점 멀어지는 부산 항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3개월 뒤 힘든 항해를 마치고 이민호가 부두에 내렸다.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를 만나고 싶어 집으로 달렸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골목길 끝 집 앞에 도착한 이민호는 이상한 광경을 봤다.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지영아.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 순간 그는 말을 잃었다. 가구는 엎어져 있고 물건들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모아놓은 돈과 집문서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지영아, 지영아. 이민호가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내도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민호 씨, 이제 왔구나. 놀란 이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옆집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허둥지둥 다가왔다. 할머니 품에 하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어젯밤 네 마누라가 짐을 싸서 다 나가버렸어. 아기는 두고 갔지. 할머니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을 이었다. 아기가 울기만 해서 내가 일단 돌봤어. 혼자 남은 아기를 그냥 둘 순 없었지. 이민호는 멍한 얼굴로 아기를 받아들였다. 작고 연약한 하윤이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무너진 마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한 손으로 하윤을 안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너무도 참을 수 없는 슬픔이었다. 그날 저녁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2명이 집 문을 두드렸다.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다. 이민호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문 앞에 섰다. 그들의 방문이 이민호 씨죠? 사채업자가 차갑게 말했다. 네, 근데 누구세요? 이민호가 하윤을 안은 채 문을 열고 물었다. 박지영 씨가 당신 이름으로 빌린 돈이 9천만 원입니다. 사채업자의 말에 이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이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이자까지 치면 1억 2천만 원이 넘어요. 다른 사채업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이민호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품에 안긴 하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1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귀에 맴돌았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그가 바다에서 몇 년을 목숨 걸고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이민호는 하윤을 업고 집을 나섰다. 박지영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가 아는 그녀의 친구들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혹은 말해주지 않았다. 민호 씨, 왜 여기 온 거예요? 지영의 친구 미숙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민호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가 도박에 빠져서 친구들한테까지 돈 빌린 거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미숙이 눈을 흘기며 말했다. 이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영이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는 부산의 뒷골목 도박장들을 찾아다녔다. 지영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한 도박장에서 이민호가 사진을 내밀며 물었다. 이 여자 혹시 못 보셨어요? 제 아내인데. 글쎄요, 사람들 많아서 모르겠네요. 도박장 직원이 시큰둥하게 답했다. 한편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다. 거의 매일 집 앞에 나타나 고함치는 소리가 동네를 울렸다. 결국 집에서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이민호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해 하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다로 나갈 때 하윤을 맡길 곳이 없다는 거였다. 옆집 할머니가 그의 사정을 듣고 다가왔다. 아이는 내가 돌볼게요. 할머니가 하윤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그는 다시 바다로 나갔다. 그의 가슴엔 하윤에 대한 그리움, 지영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빚의 무게가 뒤섞여 있었다. 태평양의 거친 폭풍 속에서도 그는 3년 동안 묵묵히 일했다. 다른 선원들보다 2배로 일하고 휴식 시간은 절반으로 줄였다. 위험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였다. 월급의 대부분은 사채빚 갚는 데 썼다. 남은 돈은 하윤을 돌봐주는 할머니께 드렸다. 어느 날 배에서 돌아온 이민호를 맞이한 건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민호 씨, 큰일 났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뛰어왔다. 옆집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윤이는요? 우리 딸은 괜찮아요? 아이는 괜찮아요. 근데 박지영 씨가 다녀갔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 동안에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영 씨가 집에 뭐 남은 거 없나 보러 왔대요. 애 키울 자신 없으면 고아원에 보내라고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이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영이 그렇게 냉정한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폭력으로 바뀌었고 이자율은 터무니없이 높아졌다.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하윤을 맡길 곳을 찾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다. 어느 밤 이민호는 잠든 하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선택으로 해외 입양을 생각했다. 하윤아, 아빠가 널 꼭 지키고 싶은데. 이민호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로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어느 날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더 거세졌다. 돈 안 갚으면 애 데려간다. 이자만 5천만 원인데 언제까지 버텨? 그 소리를 들은 4살 하윤이 이민호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빠, 저 아저씨들 왜 매일 와요? 우리가 나쁜 짓 했어요? 이민호는 하윤을 꼭 안으며 답했다. 아니야, 우린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이민호는 입양기관을 찾았다. 상담실에서 직원이 서류를 보며 설명했다. 미국에 계신 부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 환경도 좋아요. 직원이 따뜻하게 말했다. 이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딸이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못해준 것들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걱정 마세요. 이 가정은 아이를 진심으로 원하는 분들이에요. 엄마가 한국계라 아이에게도 좋을 거예요. 직원이 안심시키며 말했다. 이민호가 안심시키며 말했다. 입양날이 다가왔다. 이민호가 하윤에게 줄 수 있는 건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다. 하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민호가 사진을 건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윤은 무슨 일인지 잘 몰랐지만 아빠가 우는 건 알았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하윤이 맑은 눈으로 물었다. 이민호는 대답 대신 하윤을 더 세게 안았다. 입양기관 직원이 하윤의 손을 잡았다.
하윤은 뒤돌아보며 아빠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빠, 빨리 와요. 같이 가야죠. 하윤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이민호는 멍하니 바라봤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미안해, 하윤아. 정말 미안해. 이민호가 홀로 중얼거리며 오열했다. 하윤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 앞으로의 외로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하윤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할 거란 희망이 유일한 위로였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잘 살아, 하윤아. 그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흩어졌다. 하윤을 보낸 후 이민호는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이민호는 다시 원양어선을 탔다. 태평양 한가운데 거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파도가 선원들을 갑판에서 밀어낼 만큼 위험했지만 이민호는 묵묵히 그물을 끌어올렸다. 눈물도 흘리지 않고 기계처럼 일에만 몰두했다. 민호 형, 위험해, 들어와. 동료가 소리쳤지만 이민호는 듣지 않았다. 2년 뒤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큰 사고가 났다. 이민호의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갔다. 아, 이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피투성이 손을 움켜쥐었다. 동료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다. 선장이 그에게 말했다. 민호야, 좀 쉬어. 손도 다쳤는데 무리하지 마. 하지만 이틀 뒤 이민호는 붕대 감은 손으로 다시 갑판에 올랐다. 일할 수 있어요. 그가 담담히 말했다. 선장과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몇 년 뒤 같은 배에서 일하던 윤동호가 절망한 얼굴로 다가왔다. 형, 이번 월급으론 도저히 안 돼. 어떻게 해야 할지. 윤동호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내 수술비가 600만 원인데 내가 가진 돈으론. 며칠 뒤 이민호가 윤동호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라도 써. 이민호가 툭 내뱉듯 말했다. 형, 형도 힘든데 이 돈이면 이자라도 갚을 수 있잖아. 윤동호가 거절하려 했다. 우리끼리 뭘 그래. 가족이 아프면 그게 우선이지. 이민호가 돌아서며 말했다. 윤동호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세월이 흘러 50대가 된 이민호는 여전히 바다를 떠돌며 번 돈을 빚 갚는 데 썼다. 혼자 있을 땐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게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다. 하윤아, 아빠가 미안해. 이민호가 낡은 방에서 혼잣말을 했다. 혜진 하윤의 사진을 보며 딸을 안부를 궁금해했다.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마침내 이민호는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았다. 손에 마지막 돈뭉치를 들고. 이자까지 다 갚았습니다. 이민호가 돈을 책상에 올리며 말했다. 사채업자가 돈을 세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걸로 끝이야. 20년 만이네. 빚을 다 갚은 날, 이민호는 조용히 소주 한 잔을 마셨다. 기쁨도 눈물도 없었다. 20년간의 고된 싸움이 끝났지만 멈추는 법을 그는 몰랐다. 며칠 쉬지도 않고 다음 추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바다가 그를 부르는 듯 가방을 챙겨 배로 향했다. 하지만 배에 오르려던 순간 그의 다리가 휘청였다. 수십 년의 고된 노동으로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결국 배를 타지 못하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 대신 텅 빈 공허함만 남았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이민호가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20년간 하윤을 위해 빚을 갚기 위해 달려왔지만 이제 목적이 사라졌다. 몸도 마음도 망가진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멍하니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몸이 망가져 더는 배를 탈 수 없게 된 이민호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작은 고시텔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잘리고 몸이 쇠약해진 그를 고용하는 곳은 드물었다. 어느 건설 현장에서 젊은 감독이 이민호에게 말했다. 아저씨, 몸이 안 좋으시면 다른 일 찾아보세요. 제발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이민호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힘들게 얻은 일자리에서도 그는 늘 무시당했다. 나이 많고 몸 불편한 그를 일꾼들은 귀찮아했다. 저 영감 때문에 일 느려져. 손가락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웠고 고시텔 방세도 내기 힘들었다. 추운 겨울날 고시텔 주인이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이번 달 방세 또 밀렸어요. 조금만 내일 일 시작하면 드릴게요. 이민호가 애원했다. 하지만 주인은 냉정했다. 이미 한 달 밀렸잖아요. 짐 싸서 나가요. 그날 밤 이민호는 처음으로 거리에서 잠을 잤다.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다. 그의 모습은 처량했다. 그날부터 그는 서울역 근처 노숙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동호가 그를 찾아 서울로 왔다. 마지막 연락은 고시텔에서 쫓겨난다는 짧은 메시지뿐이었다. 그 후 소식이 끊겼다. 동호는 서울역 주변을 헤매며 그를 수소문했다. 마침내 노숙자들 사이에 앉아있는 이민호를 찾았다. 형, 여기 있었어. 윤동호가 반갑게 다가갔다. 이민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형, 내가 도와줄게. 부산으로 내려와. 윤동호가 간절히 말했다. 이민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마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텅 빈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형, 말 좀 해. 나야, 동호야. 윤동호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이민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딸도 보내고 빚도 다 갚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형, 그래도 살아야지. 윤동호가 애타게 말했다. 아니야, 살 이유가 없어. 윤동호는 더 말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이민호를 보며 눈물을 삼키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렇게 이민호는 모든 사람과 단절되었다. 유일한 위로는 지갑 속 하윤의 해진 사진 한 장이었다. 그 사진을 보며 하윤이 미국에서 잘 지내길 바라는 게 그의 일과였다. 어느 비 오는 날 이민호는 비를 피하려 했지만 지갑이 젖어버렸다. 황급히 지갑을 열어본 그는 절망했다. 25시간 동안 소중히 간직한 하윤의 사진이 비에 젖어 얼굴이 흐려졌다. 안 돼. 이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다. 하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번져 있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하윤아, 미안해. 아빠가 네 얼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이민호가 흐려진 사진을 가슴에 안고 완전히 삶의 의지를 잃었다. 그렇게 5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단다. 이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하윤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깊은 혼란에 빠졌다. 어머니 박지영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영이가 뭐라고 했니? 이민호가 물었다. 하윤은 어머니에게 들은 모든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25명 만에 만난 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하윤아,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모르겠지? 이민호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윤이 혼란스러운 얼굴로 답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다. 도박에 빠져 노숙자가 됐다는 어머니 말이 맞는 듯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가 날 못 믿어도 충분히 이해해. 이민호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했다. 하윤은 마음이 복잡했다. 아빠,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윤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아빠는 여기 있을게. 이민호가 하윤을 보며 말했다. 일단 엄마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윤이 가방을 메며 말했다. 알았어. 언제든 보고 싶으면 아빠한테 와.
그리고 찾아줘서 고맙다 내 딸. 하윤이 카페를 나서는 모습을 이민호는 묵묵히 바라봤다. 딸을 만났지만 진실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하윤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윤동호의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하윤이 전화를 받았다. 하윤 씨, 저 윤동호예요. 아버지 만났어요? 윤동호가 걱정스레 물었다. 네, 방금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하윤이 대팼다. 어땠어요? 많이 놀랐죠? 윤동호가 물었다. 사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엄마 말과 아빠 말이 완전히 달라서. 하윤이 솔직히 털어놓았다. 윤동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입양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입양 서류에 누가 서명했는지 보면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윤동호의 말에 하윤은 번쩍 깨달았다. 맞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윤이 급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윤동호가 힘을 북돋았다. 하윤은 곧장 해외 입양 관리센터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접수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했다. 제 입양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본인 확인되면 볼 수 있어요. 직원이 친절히 답했다. 잠시 후 직원이 서류 사본을 출력해 하윤에게 건넸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실이 눈앞에 있었다. 서류를 펼치며 숨을 깊게 들이셨다. 25년 전 그녀의 입양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담겨 있었다. 보호자란을 본 하윤은 충격을 받았다. 이민호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고 그의 서명도 있었다. 입양 동의서에도 이민호의 서명만 있고 박지영의 이름은 없었다. 이상해. 엄마 이름이 없어. 하윤이 중얼거렸다. 직원이 설명했다. 여기 비고란에 어머니는 행방불명이라고 적혀 있네요. 행방불명이라고요? 하윤이 놀라 물었다. 직원의 말에 하윤은 진실을 깨달았다. 박지영과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다. 따뜻하긴 뭐가 따뜻해. 다른 여자들한테나 그랬겠지. 내가 갓 태어난 너를 안고 입양 보냈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까? 어머니가 입양 당시 나이를 혼동했던 게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졌다. 박지영이 자신을 안고 입양 보냈다던 말도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 하윤은 곧장 서울역으로 달렸다.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확실히 알았다. 서울역 대합실을 헐레벌떡 뛰어다니며 아버지를 찾았다.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이민호를 발견했다. 아빠, 하윤이 부르자 이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하윤아, 벌써 왔구나. 이민호가 놀라 일어섰다. 하윤은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빠, 의심해서 미안해요. 하윤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민호는 당황했지만 딸의 포옹에 행복이 밀려왔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이 진실이었는데.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입양센터에서 확인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품에서 계속 울었다. 25살 만에 내 딸을 만났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민호도 하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시고 손가락도 잃으셨는데 저는 미국에서 행복했어요. 하윤이 자책하며 말했다. 아니야, 네가 행복했다면 그걸로 아빠는 충분해. 이민호가 하윤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빠. 하윤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말했다. 내가 널 입양 보낸 건 네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이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윤은 그 말에 더 크게 울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빠, 미국으로 같이 가요. 우리 함께 살아요. 하윤이 눈물 속에 웃으며 말했다. 미국? 이민호가 놀라 물었다. 양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친아빠를 찾으면 함께 살고 싶다고요. 그분들도 환영하신대요.
하윤의 말에 이민호는 감동했다. 정말 내가 가도 괜찮을까? 이민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당연하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하윤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근데 아빠는 영어도 못하는데. 이민호가 걱정스레 말했다. 괜찮아요. 양 어머니가 한국계라 한국말도 할 줄 아세요. 하윤이 안심시켰다. 이민호는 꿈만 같은 이야기에 압도되었다. 하윤아, 정말 고맙다. 이민호가 하윤을 다시 한번 꼭 안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울역 한가운데서 25년 만에 진정한 재회를 나눴다. 하윤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마치고 박지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모함한 것에 대해 따져묻고 싶었다. 박지영이 머물던 주소를 찾아 하윤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섰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 2대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하윤이 중얼거리며 다가갔다. 그때 집에서 경찰 2명이 박지영을 붙잡고 나왔다. 박지영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왜 나를 잡는 거예요? 박지영이 소리쳤다. 하윤이 경찰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이 설명했다. 박지영 씨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나왔어요. 다른 경찰이 덧붙였다. 하윤아, 도와줘. 박지영이 하윤을 향해 외쳤다. 하윤은 차분히 다가가 말했다. 엄마, 진실을 다 알았어요. 뭐? 무슨 진실? 박지영이 당황하며 물었다. 입양 서류 확인했어요. 25년 전 엄마는 거기 없었죠. 모든 절차를 아빠가 혼자 했어요. 하윤의 말에 박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가 도박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엄마가 도박으로 빚을 만들고 가족을 버린 거예요. 하윤이 단호히 말했다. 박지영이 변명을 시작했다. 그건 네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야. 아빠가 그 빚 갚느라 평생 고생한 것도 알아요. 하윤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박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갑자기 박지영이 소리쳤다. 내 아빠가 돈도 못 벌어서 내가 그랬던 거야. 하윤은 실망한 눈으로 그녀를 봤다.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나간 거야. 박지영이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럼 왜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하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거짓말 아니야. 난 억울해. 박지영이 억지를 부렸다. 나도 미국에 데려가. 나도 잘 살아보고 싶다고. 박지영의 본심이 드러났다. 하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았다. 그녀에게는 모성애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만 있었다. 엄마는 정말 제 엄마 맞아요? 하윤이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지. 널 낳은 게 나야. 박지영이 소리쳤다. 경찰이 박지영을 경찰차에 태웠다. 하윤아, 나 구해줘. 어떻게 날 이렇게 버려. 박지영이 마지막까지 이기적으로 외쳤다. 하윤은 그녀를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25살까지 그리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경찰차가 박지영을 태우고 멀어져 갔다. 하윤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한 것이 마음 한구석에 위로가 되었다. 박지영과의 만남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다. 하윤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게 됐어요. 며칠 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박지영의 구속 소식이 퍼지며 언론이 후속 취재에 나선 거였다. 하윤은 이번엔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토크쇼 스튜디오에서 하윤은 진행자와 마주 앉았다. 이민호와 윤동호도 함께 출연했다. 지난 인터뷰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들었어요. 진행자가 물었다. 네, 지난번에 어머니, 아니 박지영 씨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하윤이 침착히 답했다. 어떤 부분이 거짓이었죠? 아빠가 도박과 술에 빠져
가족을 버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박지영 씨가 도박으로 아빠 명의로 큰 빚을 만들고 저와 아빠를 버리고 떠났어요. 하윤의 말에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았다. 방송이 나간 뒤 온라인엔 응원 댓글이 쏟아졌다. 이민호에 대한 비난은 사라지고 존경과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실이 밝혀지며 모든 오해가 풀렸다. 인터뷰를 마친 하윤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미국 양부모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 저 하윤이에요. 하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윤아, 잘 지내니? 부모님 찾았어? 양아버지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찾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윤이 대답했다. 엄마도 같이 들어요. 스피커폰 켜세요. 잠시 후 양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게 됐어요. 며칠 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박지영의 구속 소식이 퍼지며 언론이 후속 취재에 나선 거였다. 하윤은 이번엔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토크쇼 스튜디오에서 하윤은 진행자와 마주 앉았다. 이민호와 윤동호도 함께 출연했다. 지난 인터뷰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들었어요. 진행자가 물었다. 네, 지난번에 어머니, 아니 박지영 씨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하윤이 침착히 답했다. 어떤 부분이 거짓이었죠? 아빠가 도박과 술에 빠져 가족을 버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박지영 씨가 도박으로 아빠 명의로 큰 빚을 만들고 저와 아빠를 버리고 떠났어요. 하윤의 말에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았다. 방송이 나간 뒤 온라인엔 응원 댓글이 쏟아졌다. 이민호에 대한 비난은 사라지고 존경과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실이 밝혀지며 모든 오해가 풀렸다. 인터뷰를 마친 하윤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미국 양부모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 저 하윤이에요. 하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윤아, 잘 지내니? 부모님 찾았어? 양아버지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찾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윤이 대답했다. 엄마도 같이 들어요. 스피커폰 켜세요. 잠시 후 양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윤아, 우리 엄청 걱정했어. 뉴스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됐다고 나왔던데?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다 무사히 해결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윤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지영과의 만남, 탈출, 그리고 이민호와의 재회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양부모는 하윤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네.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다. 수십 년간 바다에서 고생하면서도 딸만 생각하셨다니 정말 위대한 분이야.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뭐든 말해. 제임스가 답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아빠를 미국에 모시고 함께 살고 싶어요. 당연하지. 네가 떠난 뒤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다. 정말요? 하윤이 놀라 물었다. 물론이야. 빨리 아빠 모시고 와. 우리가 공항에서 기다릴게.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다. 집도 마련해놓고 근처에서 같이 살자. 이제 우리 큰 가족이 되는 거야. 수진의 말에 하윤은 감격했다. 정말 감사해요.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린 늘 네가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걸 알았어.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었지. 수진이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도 행복해. 25년 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야. 하윤이 감동하며 말했다. 아, 그리고 친아빠께 우리가 정말 고맙다고 전해줘. 이렇게 멋진 딸을 우리에게 맡겨줘서. 수진이 덧붙였다. 전화를 끊으며 하윤은 가슴이 벅찼다. 이제 정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겠구나. 하윤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6개월 뒤 미국 LA의 아름다운 주택가에 있는 2층 집에서 따뜻한 저녁이 흐르고 있었다. 넓은 거실에서 내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 이민호는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모습이었다. 6개월 전의 초라한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아빠, 이 음식 어때요? 입에 맞아요? 하윤이 이민호에게 물었다. 너무 맛있어. 미국 음식도 이제 익숙해졌어. 이민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수진이 한국어로 이민호에게 말을 걸었다. 내일 병원 검진 가시죠? 네, 수진 씨, 정말 감사해요. 이민호가 정중히 답했다. 수진은 한국계 미국인이라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덕분에 이민호는 편안히 적응했다. 제임스가 이민호에게 물었다. 영어 수업 어때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윤이 열심히 가르쳐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민호가 하윤을 보며 말했다. 아빠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셨어요. 영어 발음도 많이 늘었어요. 하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식사 중 제임스가 이민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훌륭한 딸을 저희에게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하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제가 감사해야죠. 이민호가 겸손히 답했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편히 지내세요. 수진이 이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식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벽난로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빠, 한국 그리우세요? 하윤이 물었다. 가끔 그리워. 하지만 너랑 함께라 여기가 훨씬 좋아. 이민호가 하윤을 보며 말했다. 윤동호 아저씨는 잘 지내세요? 하윤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동호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 이민호가 대답했다. 우릴 도와주신 분이니 나중에 한국 가면 찾아뵈어야겠어요. 하윤이 말했다. 제임스가 제안했다. 내년 여름 휴가 때 가족여행으로 부산에 가볼까? 아빠 고향도 보고 싶어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하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동호도 만나고 부산 바다도 보여줄게. 이민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저녁이 깊어가자 제임스가 카메라를 꺼냈다. 오늘 좋은 날이니 가족 사진 찍을까? 좋아요. 하윤이 박수치며 말했다. 네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자, 다들 웃어요. 제임스가 셀프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김치. 수진이 한국어로 외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찰칵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이민호는 25살 만에 가족 사진에 이제 영원히 간직할 새로운 가족 사진이 생겼다. 정말 행복해. 이민호가 눈물 맺힌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요, 아빠. 하윤이 아버지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창밖으론 LA의 반짝이는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 별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따뜻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